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지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금이야 이곳에서 아이까지 낳고 자리 잡으며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은 도피행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를 피해 멀리 도망쳐 나왔다는 게 맞겠군요. 저희가 고향 땅을 버리면서까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의 가정사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거든요.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저희끼리 품어왔던 비밀을 이제서야 꺼내게 된 것은 얼마 전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의 유일한 가족이자 피부치가 제 아내였기에 아마 장모님은 몹시도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괜히 더 처연해지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소식에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도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잠을 설치는 것을 보면 혼자 고민거리가 많았던 듯 싶었네요. 그렇다고 저희가 장모님을 두고 이곳까지 떠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의 사정을 들으신다면 저희 부부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하실 테니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부의 숨겨진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만남은 보통의 평범한 부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흔한 연애 결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한 중매 결혼이었거든요. 저희를 만나게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셨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저의 인연도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시절부터 저를 지켜보고 지원해 주셨던 분이셨거든요. 저는 날 때부터 보육원에 맡겨져서 고아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모는 어린 미혼모로서 저를 책임질 여력이 되지 않아 저를 버리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보육원을 집처럼 생각하며 자랐고 저의 가족은 보육원 식구들이 전부였죠. 그런 제게 장모님은 제가 지내던 보육원의 후원자로서 제게는 은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인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시며 아이들을 후원하시던 분이셨고 저 같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선뜻 큰 돈을 내밀어 주셨기에 저도 그분의 은혜로 공부를 하며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그 부분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만큼이나 빚을 진 듯한 무거운 마음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도움의 손길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육원의 지원으로는 겨우 기본권만 지켜질 수밖에 없었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들이 무엇보다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이란 보호자의 보호 안에 걱정 없이 자라기 마련이지만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제게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특히나 공부 좀 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죠. 보통 보육원 출신들은 대학 진학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보호 종료 기간이 끝나면 얼마의 지원금과 함께 보육원에서 내보내져 독립을 해야 하기에 저희에게 대학이란 감히 꿈꾸기조차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처럼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할 뻔했었지만 저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며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저는 제가 누리는 혜택과 도움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기부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뿌린 만큼 거두기를 바랄 테니까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자라면서 그것들을 잘 알게 됐던 저는 제가 받는 도움이 꼭 갚아야 하는 빚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제가 공부하는 동력은 그런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특별한 취미나 놀이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를 해왔죠. 공부가 재밌기도 했지만 뒷배 없는 암담한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출 수 있는 길은 공부가 유일하다 생각했기에
제게 유일한 기회를 쥐어주신 후원자님께 꼭 보답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는 후원자님이 제게 바라시는 것들을 지키려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정했던 인생의 방향들은 거의 모두 그분 때문이었고, 제가 지금의 진로를 선택한 건 역시 후원자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태호는 언제나 성적이 좋네? 여사님 덕분이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인걸요. 열심히 한다고 다 결과를 내지는 못하지. 좋은 환경에서 비싼 학원 다니면서도 너보다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이야. 이 정도면 네가 공부하는데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태호는 나중에 교수를 해보면 어떠니? 교수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요. 저는 고아에다가 사정도 안 좋은데 그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태호, 너한테는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나는 우리 태호가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만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지? 저를 후원해 주시던 여사님께서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교수의 진로를 일러주셨습니다. 제게는 교수라는 직업이 생소하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지던 일이었지만 어쩌면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던 제게 잘 맞는 직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교수가 되어 명예를 높이기를 바라셨고 후원자님께 늘 보답하고자 했던 저는 당연히 여사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꿈은 당연히 교수가 됐고 저는 최연소 교수를 목표로 하며 그 후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코피 흘려 공부만 했던 저는 무사히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늘 안정권이었고 성실한 저를 좋게 봐주시는 교수님들 덕에 대학원 진학까지 무사히 이뤄질 수 있었어요. 사실 저처럼 처음부터 교수가 되기를 꿈꾸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교수님이 계셔서 일찍이 진로를 잡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공부를 하다가 자리를 잡거나 진로를 정하는 경우들이 흔했기에 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았죠. 가끔씩 어려운 형편에 처해 스스로 학비를 버는 친구들이 학비가 모자란다며 휴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울 뿐 부모님도 계시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정인데도 나보다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며 제 처지가 일깨워지곤 하는 거였죠. 나도 후원자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교수라는 꿈은커녕 대학 문턱조차 밟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에 그때마다 저는 남몰래 식은땀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에 또 한 번 감사하며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게 됐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저는 제가 받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기만 했던 그 일이 점점 부담감과 부채감이 되면서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고 싶은 생각마저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교수가 되어야만 했고 그 간절함은 늘 저를 남들보다 우위에 있게 도와줬습니다. 보통이라면 30이 넘어도 대학원 졸업이 어려운 게 흔한 일이었지만 저는 일찍부터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난 덕분에 남들보다 이르게 학위를 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쉼없이 달려왔지만 남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던 제게는 조금의 지체나 여유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28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교수 임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전부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후로도 고생길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의 연구와 학업을 더 거쳐 결국 30살의 나이에 교수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꿈을 그린 지 무려 12년 만의 성과였네요. 최연소는 아니었지만 분명 이른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도 그런 저의 성과를 당연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태호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나는 네가 해낼 거라 생각했어. 늘 믿고 있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좀 더 일찍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정교수도 아니고 지방대학이라 대단한 교수직은 아니지만 점차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나이에 교수직함 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남들은 네 나이에 아직도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4년 만에 학위 있다고 몇 년 만에 교수 자리 맡은 건 뭐 쉬운 일이니? 이제 시작인데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태호 너는 꼭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친부모도 버린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성공을 기뻐해 주시는 여사님께 저는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후원을 받는 친구가 저 하나만은 아닐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후원해 주신 여사님께 저는 정말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형편이 흔한 것도 아니고 제게 정말 부모님이 계셨더라도 이런 진로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분이야 여력이 있어서 도와주시는 거라 하셔도 제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은혜를 입은 저는 꼭 보은을 할 날이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사님이 제게 따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도 여사님께 제 또래의 따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늘 단둘이 만나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기에 따님을 만났던 건 제가 교수가 된 이후였습니다. 여사님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거의 15년 만의 일이었죠. 이제 와서 제게 따님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지만 후원자님의 말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수 있는 저는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식사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가 사실은 저희의 선자리였다는 것을 알고는 뒤늦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태호야, 여기가 우리 딸이야. 인선이 너도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 둘이 인사하렴.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호라고 합니다. 오인선이에요. 반가워요. 내가 둘이 언젠가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구나. 태호도 그동안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우리 인선이도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말이야. 진작 만났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싶네. 그래도 뭐 이제 계속 알아가면 되니까. 그렇지? 아무튼 오늘은 두 사람 소개해 주려고 만든 자리니까 나는 이만 빠져줘야겠네. 그럼 좋은 시간들 보내렴. 저희를 인사시키신 여사님이 금세 자리를 뜨시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가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나오신 거죠? 예? 예. 저는 여사님이 그냥 식사하자고 하셔서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자리는 우리 선자리예요. 저는 알고 나왔지만 그쪽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예. 저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사님께 인선씨 얘기 많이 들어서 꼭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엄마가 내 얘기를 좋게 했을 리가 없는데? 뭐 애물단지 딸이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뭐 착하고 예쁜 따님이 있으시다고 제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엄마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난데 칭찬을 했더라도 아마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딸을 바란다는 거겠지. 나는 엄마 성에 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들었던 것만큼 미인이시고 기품 있으시고 뭐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시는데요. 여사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야 전부 우리 엄마 작품이니까요. 텅 비어있는 공허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냉소적인 판단을 하는 그녀는 어딘가 아프고 슬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 신비로워 보일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그때 저는 인선 씨와 여사님의 관계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한 것처럼 스스로를 비난하는 얘기에 조금 놀랐지만 그동안 여사님의 좋은 면만 봐왔던 저로서는 여사님을 함부로 나쁘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만 아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어둡고 제게 무관심한 인선 씨의 표정을 살피지도 못한 채 인선 씨의 미모에 넋이 나가 행복해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이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여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제게 분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여사님이 직접 저희를 엮어주신 만큼 제게도 기회가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선 씨의 마음도 모른 채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됐죠. 우리 딸이 워낙 숙기도 없고 남자라고는 잘 모르는 애야. 어려서부터 내 말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라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거든. 나한테는 우리 딸 하나뿐인데 걔가 엄한 놈을 만나는 걸 어떻게 두고 보겠어. 그래서 내가 태호 너를 소개한 거야. 너는 나한테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태호 너 정도는 돼야 내가 딸을 맘 놓고 맡길 수 있지 않겠니? 나는 전부터 너희 둘을 이어주려고 했단다. 아무쪼록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태호 너도 인선이한테 마음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렴. 인선이도 분명 태호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시는 여사님의 당부에 힘입어 저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인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인지 인선 씨도 제 연락에 꼬박꼬박 답을 해주는 것을 보며 저는 인선 씨도 제게 마음이 있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그녀는 그저 어머니가 시켜서 선자리를 나왔을 뿐 처음부터 제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저희의 첫 만남부터 그녀의 인생 전체가 전부 어머니에 의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사님 때문에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지만 인선 씨도 다를 게 없었더군요. 여사님에게 인선 씨의 얘기나 여사님의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속 깊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지만 오랜 시간 알아오며 보다 보니 여사님이 남편분과 오래전 이혼을 하시고 홀로 따님을 키우셨다는 대강의 사정은 저도 알고 있었죠. 보통은 혼자 딸을 키우는 여자 사정이 어렵기 마련이겠지만 여사님은 오랫동안 보육원 아이들의 후원을 자처하신 분이셨던 만큼 그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동 따님을 부족함 없이 기르셨던 여사님은 남들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며 자식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셨나 봅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의 진로까지 신경 쓰고 명예를 바라시던 분이 자기 자식에게 욕심이 없을 리 없겠죠. 그래서 인선 씨 역시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부터 무용에 피아노까지 인선 씨는 5살 어린 시절부터 늘 바쁜 일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일어나자마자 책 읽고 하루 2시간씩 피아노 치고 하고 싶다고 한 적 없는 무용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기억이 없을 어린 시절부터 해오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나마 유치원 시절이 그리울 정도였어요. 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됐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인형이었어요. 입학식 날 엄마가 골라준 옷에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같은 반 아이들 중 몇몇을 찍어서 걔들이랑 친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나이 때 애들이야 여럿이 어울려 놀아야 당연한 건데 나는 그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이랑은 말도 제대로 못 섞어봤으니까 거의 왕따나 다름없었죠. 한참 뒤에야 나랑 놀던 애들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기준에 나랑 어울릴 만한 애들을 골라서 미리 친구로 삼아놨던 거죠.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먹고 입는 거, 내 꿈까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진짜 엄마 인형이라도 된 것처럼 엄마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는 나이 먹어가면서 더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자식을 향한 삐뚤어진 사랑에 저는 공포와 충격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반항도 해보고 어떻게든 엄마를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벗어나더라고요. 차라리 도끼라도 있어서 가출해서 알아서 살았어야 하는데 평생 엄마 손에서 온실화초처럼 자라져서 그런지 엄마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처음부터 엄마한테 철저히 길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음악을 전공했고 가고 싶지 않았던 유학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엄마가 준비해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네요. 자기 주관 없이 어머니에게 휘둘려야 했던 인선 씨의 인생은 완벽한 만큼 처량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인선 씨의 마음이 어떨지 낯선 듯 익숙한 그 감정을 저는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중매 결혼에 처음부터 쌍방의 사랑이나 감정은 없었지만 동질감이 있었기에 제가 인선 씨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던 인선 씨는 결국 어머니 말을 따라 저와 결혼을 하며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야 처음부터 제가 사랑이 아니었겠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그녀를 제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되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장모님으로부터 벗어날 구멍이 되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그녀의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애정이 아닌 연민으로 시작된 부부였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서로 부부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 사람도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지내곤 했었어요. 특히 장모님 앞에서는 교수 사모가 되어 행복하다 말하며 늘 별일 없이 잘 지낸다며 저와 평소보다 더 화목한 모습들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얼마나 힘든 속을 참고 있을지 미처 몰랐네요.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만 걸려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이기에 장모님을 대하는 게 편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그래도 저와 결혼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줄만 알았습니다. 장모님도 따님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딸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셨다 생각했고 이제는 저와 부부로서 삶을 꾸려가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내의 휴식처가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아내도 결혼으로 장모님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희가 결혼을 한 후로도 아내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장모님은 저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로는 교수인 제가 집안일에 소홀할 테니 아내의 살림을 도와주시겠다는 핑계셨지만 시집간 딸을 보내기 싫어서 그러시는 속을 저희도 모르지 않았어요. 결혼으로 어머니를 벗어나고 싶어 하던 아내는 합가는 절대로 안 된다며 장모님을 설득했고 덕분에 겨우 저희들만의 신혼을 보낼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도 장모님은 저와 아내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아내에게도 물론이고 이제는 사위가 된 저까지 자신 마음대로 하셔야 속이 편하신 분이셨죠. 합가를 겨우 말려 최대한 처가에서 멀리 떨어진 신혼집을 얻었는데도 장모님은 너무 자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야 그 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니 두 사람 사이의 일은 잘 몰랐지만 결혼한 후로도 어머님을 봐야만 했던 아내에게는 그 시간들이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장모님 덕분에 교수 이름 달고 사는 주제 제가 감히 장모님께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런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셨지만 저희 부부는 장모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저희들을 구속하고 간섭하시는 장모님 앞에서 저희의 관계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는 엄마 덕에 결혼 잘한 줄 알아. 여자는 시댁을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건데 너는 눈치 볼 시대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게 아니면 괜히 나처럼 거지 같은 시댁 만나서 이혼하고 고생할지도 모르는 건데. 너는 그럴 걱정 없어서 좋겠다. 역시 나는 우리 김서방이 부모 없는 고아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 자네 부모한테 못하는 만큼 우리 인선이한테 잘해줘야 해. 알지? 그럼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매번 일깨워 주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제가 고아라는 얘기를 꺼내실 때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제가 아내보다 장모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니까요. 그건 제가 아내에게 죄책감과 자괴감을 가지게 했고 저 스스로가 못났던 저는 아내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믿고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지 아내 역시 그런 저를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었겠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으니 남보다 가까웠던 것은 맞지만 어쩌면 저희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부터 학교 생활까지 전부 장모님에 의해 그려졌던 아내라 이렇다 할 사생활이 별로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친구나 지인도 별로 없었고 저한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게 했던 적도 없었죠. 그때야 그게 이상한 줄 몰랐고 저도 아내에 대해 천천히 알아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신혼 2년 차의 부부였기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충분히 몰랐던 신혼 2년 차. 아내는 결혼을 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장모님의 그늘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더 피가 말라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내가 편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나도 아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 탓인데. 그래도 결혼 전보다는 나아.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라고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꽤 있잖아. 장모님이 저희 부부 일에 크게 참견을 하는 건 맞으셨지만 사실 결혼 전을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모님 취향대로 꾸며진 신혼집을 보며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인테리어 취향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도 하다는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양말 한 짝을 사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건데 아내는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아내는 끝내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런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술 한 방울 마셔본 적 없던 사람이 저를 만나고 배운 술에 점점 의존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와인 한두 잔 하던 아내가 조금씩 술을 마시더니 제가 없는 동안 낮술까지 하며 주량이 늘어가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점점 알코올에 의존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몰래 숨겨져 쌓인 술병을 보고서야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저는 그런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진작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랬지만 그 전까지는 아내도 상담을 원하진 않았거든요. 결국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상담 치료까지 받게 했지만 아내는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술을 멀리하겠다는 다짐을 한 걸 보며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잠시 쉬고 싶다며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여행 좀 다녀오고 싶어. 여행? 아니, 당신 혼자 여행 간 적 없잖아.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은 바쁘잖아. 나 혼자 여행 가본 적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당신 걱정할 테니까 길게는 아니고 1박 2일 정도. 아, 혹시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테니까 당신이랑 같이 간다고 말 좀 맞춰줄래? 혼자 여행을 가겠다는 아내가 걱정되긴 했지만 혼자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아내가 안쓰러웠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아내의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미리 당부했던 것처럼 장모님께는 저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말이죠. 혹시 의심을 하실까 싶어서 아예 제 세미나 때문에 출장을 함께 떠나는 것처럼 말까지 맞춰뒀습니다. 아무리 간섭이 심하신 장모님이라도 교수 사위의 일정까지 의심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며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늘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겨울바다를 보러 말이죠. 해외여행도 아니고 차로 몇 시간 거리의 국내 여행이라 저도 그리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듯 자주 연락을 하면 괜히 아내가 불편해할까 싶어서 일부러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장모님의 등살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을 저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예상대로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건지 여행지에 도착했다는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걱정이 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기다려보고 싶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울리는 전화벨을 반갑게 받았던 저는 아내가 아닌 낯선 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그 오인선 씨 가족 되십니까? 예, 제 아내인데요. 근데 경찰서에서 왜... 저 여기서 오인선 씨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내분께서 바다에 실족하시는 걸 보고 누가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 수색을 해봤지만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우선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그 전화에 저는 당장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할 때까지도 아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벼랑 끝에서 몸을 내던진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로 수색을 계속했지만 벼랑 끝에 나란히 놓여진 신발과 유서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수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찾았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이 여름도 아니고 한겨울이라 생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 유서까지 써놓은 걸 보면 자살도 확실해 보이고요. 유서까지 쓰고 뛰어내린 사람이 살아 돌아올 일은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듯 말하는 경찰의 말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차마 아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내의 생존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장모님께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도 않으시더니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는 저를 원망하시더군요. 네 놈이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 딸이랑 같이 여행 간다 그러더니 네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은 거야. 내 딸 살렸네.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의 죽음이 모두 제 책임인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사람을 도왔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무능력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장모님과 저는 그 사람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체도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살아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서라도 편해지고 싶다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아내가 겨울바다에 몸을 던져 살아 돌아온다는 게 더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저나 장모님이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 정신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않고 정리도 하지 않고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죽고 일주일 뒤 장모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슬픔에 잠겨 학교도 나가지 않고 폐인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은인이자 이제는 제 유일한 가족이 되신 장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발을 들이자 장모님이 저를 그 집 다락에 보내시더군요. 거기 인선이가 쓰던 물건이 있는데 자네가 좀 가져다 주면 좋겠네.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따랐던 저는 다락으로 들어가자마자 잠기는 문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러고 보니 왜 문 밖에 자물쇠가 있었는지 이상하기는 했었죠. 장모님? 여기 문이 잠겼나 본데요. 장모님! 설마 하는 마음에 장모님을 부른 저는 장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거기서 지내다 죽게 될 거야. 오늘 날이 춥다니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죽다뇨? 너는 내 딸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무 대가도 없이 너를 여태 도왔을 거라 생각해? 그런데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야. 네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지. 안 그래? 어차피 내 딸이 죽은 마당에 네가 살아서 뭐 하겠어?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저를 죽일 생각이세요? 당연하지. 내 딸이 죽었는데 내가 뭔 짓을 못해? 한파가 몰려온다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저를 난방도 안 되는 다락방으로 올려보낸 장모님은 정말 저를 죽이실 작정이신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라며 제가 추운 겨울 방에서 얼어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소리도 질러보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밖으로 걸어 잠긴 다락을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밖이나 다름없이 차가운 냉고를 버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6시간 정도를 어찌 버텼는데 밤이 들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견뎌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아내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밖에서 걸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장모님이 아닌 아내의 모습에 저는 제가 정말 죽었거나 정신을 잃고 헛것을 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끌어안는 그 품에서 제가 기억하는 제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이거 꿈 아니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속였어. 나 살아있었어. 다행히도 아내는 살아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자살극을 꾸몄던 것이었죠. 미리 목격자까지 준비해 두고서 바다로 투신을 했던 아내는 경찰이 자신을 찾는 모습을 멀리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늘 도망치고 싶어 했던 마음을 알기에 이해는 되면서도 아내가 저까지 속였다는 건 꽤 상처가 됐죠. 그래도 우선은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했으니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저체온증에서 겨우 살아나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온 거야? 내가 거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고? 사실 당신이 내 장례만 치르면 그때라도 당신한테는 말하려고 그랬어. 엄마만 내가 죽은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그 와중에 엄마가 이상하길래 내가 계속 조심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당신이 엄마 집을 찾아간 걸 봤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게 이상하더라고. 내가 평소 엄마 성격을 모르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아무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들어갔더니 당신이 다락에 갇혀 있는 거지. 그걸 보고 엄마가 자는 사이에 몰래 열어준 거야. 장모님을 누구보다 잘 알던 아내는 혹시나 제가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을 했고 제 걱정에 자살극을 꾸몄던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저를 구해냈던 겁니다. 장모님이 잠든 사이 빠져나와 다행이었지만 장모님이 곧 사실을 알게 되시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도 제가 집을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렸고 덕분에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장모님은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보다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내를 타박하셨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참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감히 나를 두고 죽으려고 그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는 여전히 엄마 잘못이 뭔지 모르는구나. 나 엄마 때문에 죽으려고 한 거야.
엄마가 내 인생 휘두르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결혼까지 한 딸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 위한답시고 남편까지 정해놓고 사위까지 휘둘려대는 꼴이 너무 끔찍했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죽고 싶었어.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게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난 매일 죽고 싶었어. 그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런 아내를 왜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을지 후회가 들더군요. 저라도 아내를 위해 장모님을 말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작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전부 딸을 위한 것이었다며 결국 끝까지 남탓만 하시며 대화를 끝내셨죠. 장모님은 살아 돌아온 딸이 다시 착한 딸이 될 줄 아셨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인형 같은 딸 노릇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제는 정말로 제가 도와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도망치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 그렇게 힘든 거 내가 신경 썼어야 하는데 나도 내 코가 석자라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놈의 교수 타이틀이 뭐라고 그걸 못 버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 당신 한 번 잃고 보니 알겠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다 버리고 멀리 도망가자. 도망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당신이 나랑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나 아무것도 안 바랄게. 그냥 내가 당신 도우면서 살 수 있게만 해줘.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나도 당신 좋아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끼리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장모님을 피해 모든 것을 정리한 채 지금 이곳으로 떠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며 자리를 잡게 됐죠. 처음에는 교수직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심정으로 떠나왔지만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저는 이곳에서 여전히 교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저희는 서로에게 더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며 비로소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예쁜 딸도 낳고 아내도 학위를 따고 더할 나위 없는 삶이었어요. 장모님이 저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내는 자신 역시 저 같은 고아라며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심정을 이해했던 저도 아내 앞에서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분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아내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 유산을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유산을 받기에는 복잡한 심정인 건지 그 돈을 전부 제가 지냈던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의 복잡한 애증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그런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신 이제는 그리움만 남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아내가 미움을 버리고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저희 부부의 가정사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오직 그거 하나뿐이네요.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장모님의 명복을 빌어드리며 저희의 아이에게 보다 나은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